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기술금융이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죠. 창조경제 한 해법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기술금융이란 말 그대로 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미래 가치를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담보는 없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아주 단비 같은 방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기술금융 규모를 두고서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늬만 기술금융일 뿐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 바로 이 내용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기술금융이 창조경제의 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계를 넘어야 하는지, 또 기술금융의 허와실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술금융시장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술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 9월 기준 51조 5,2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떤 규모인지 짐작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액수는 전월인 8월보다 3조 7,114억 원이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 집계가 시작됐던 작년과 비교한다면 그 증가세를 더욱 실감할 수 있는데요. 작년 7월 당시 기술 신용대출 평가액은 1,92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3개월 만에 51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실감이 나실 텐데요.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보이게 된 배경은 물론 정부의 의지 덕분입니다. 지난해 6월 기술금융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은행들도 경쟁적으로 기술금융 대출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급격한 성장에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는 오아시스 같은 기회다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기까지 성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투자한 자금이 회수될 가능성도 낮다는 문제 때문이겠죠. 하지만 비전 있는 기업을 양성하는 기술금융의 역할은 반드시 우리 경제에 필요한 비타민 같은 것이라 할 텐데요. 과연 양적인 성장을 급속도로 이뤄낸 기술금융이 여러 우려를 딛고 기업과 금융권, 투자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하빈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계 오문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차가 많이 밀리죠? 비가 비도 오고 금요일이라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이젠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2014년 7월입니다. 기술 신용대출 잔액이 집계된 이후 이제 올해 9월 기준으로요, 51조 원을 돌파했는데, 물론 이제 양적으로는 우리가 급성장을 했습니다만은 또 질적으로는 어떨지, 최근에 기술금융시장의 현주소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기술금융이 이제 우리 쪽에 공격화 이제 도입된 게 2014년 7월이라고 보면, 예. 그때 우리가 486건에 1,900억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2015년 7월 기준으로는 한 6만 8천 건에 예. 현재 44조 2천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실제로 양적인 성장은 어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크게 증가됐는데, 이 질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본래 기술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금융의 어떤 그 신용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떠나서 뭐 담보나 이런 데 차가 나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에 차가 내서 현재 뭐 또 돈을 빌려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더 나가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는, 이걸 이제 기술금융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아직 그 기술금융에 대한 인프라가 다시 말하면 그러한 어떤 기술을 보게 되는 어떤 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아직 크게 이제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부의 푸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양적 부분은 이렇게 늘었지만 실제 보면 기존 대출을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기술금융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이제 이게 본래 본질적으로는 대출보다는 투자가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으니까 대출하고 기존의 어떤 신용도 평가에 차가 나는 예. 그런 어떤 그 신용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 크게 지금 현재 뭐 기술이 있어서 이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대출업체들이 그냥 조금 어떤 그 기술 평가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바뀌는 그런 어떤 것이 예. 있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예. 우리가 생각했던 거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술금융 시장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 교수님 먼저 기술금융이 뭔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기술금융이라고 하면은요, 예. 기존에 저희가 대출이나 투자를 행할 때 대부분 보면은 그 신용등급에 의해서, 예. 재무 비율에 의해서, 재무나 담보에 의해서 이게 대출을 행하는 그런 행태였는데, 기술금융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술의 미래, 성장 가능성, 기술의 가치, 그냥 사업성 그런 예. 거를 경영 능력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 등급을 매긴 다음에요. 그 등급에 따라서 신용 등급과 결합을 해서 그다음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죠. 예. 그래서 기존 대출이 과거 그다음에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물적 자산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기술금융이라는 것은 이게 무형 자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출을 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기술금융의 성공 사례를 조금 살펴보면 좀 이해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기술금융의 성공 사례 예, 좀 기술금융의 짚어봐 성공 주시죠. 사례라면 실제로는 이제 기술금융이라는 그런 어떤 금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 게 몇 년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한 뿌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벤처 투자를 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중에서도 어떤 벤처의 어떤 자금을 받아가지고 예. 현재 성장한 그런 기업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어떤 경험들이 실제로는 어떤 그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재무 구조나 또 담보나 이런 데 대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신용평가에 대한 기준보다는 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 이것들은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꽤 있죠. 제가 뭐 회사 이름은 들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건 제가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예. 자기들이 어떤 지금까지 어떤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위험에다가 저수익 구조라면 이제 고위험에서 고수익 구조로 가는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로도 가져가야 된다. 예. 우리 은행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 우리 그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요, 실제 이렇게 그 벤처 쪽에 투자에 성공한 그러한 어떤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산업은행 예, 같은 경우는 KDB.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기술금융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이 나름대로의 어떤 지속적인 예. 어떤 성장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뭐 기술금융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사실 많은 금융권에서 기술금융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무늬만 기술금융인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기존 대출을 단순히 뭐 연장을 하거나 변환하는 경우가 보통 17개 은행이 75%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금융이라는 게 기술 가치에 근거를 두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신용등급이 트리플 B 이상, 그러니까 우수한 그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90%, 기업은행 78%,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61%가 넘고요. 예. 이런 기업들은 사실 기술금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신용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술이 아니라 담보에 의한 대출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과 관련이 없는 예식장, 뭐 부동산, 학원 그런 쪽에도 이제 기술금융이라는 이름하에 대출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금융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기술금융을 하다 보면 지금 뭐 가계빚도 엄청나죠. 기업 부채도 엄청나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갖추어진 상황에서 어떤 정부 주도의 기술금융을 하다 보면 금융권의 부실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정부가 지금 현재 기술금융에 대해서 은행들에 대해서 또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하라고 예. 종용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양적 평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 기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금융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예. 실제 금융기관도 상당히 딜레마인 게 기술금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신기술이나 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술 예.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눈도 실은 항상 뭐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현재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게 축적되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일정 시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일정 시기에 기술금융을 막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밀고 나가서 다음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어떤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왜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저변에 이런 기술을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예전에 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요, 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금융기관이지만 뭐 상대나 우리가 경영학이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공대 나온 분들도 많이 채용을 했거든요. 예. 그분들은 기계도 알고 실은 뭐 어떤 그 생명공학 전공한 분들은 이쪽 관련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와서 금융의 기법과 실제 그런 어떤 신기술에 대한 성공 여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이 금융기관 쪽에서도 좀 키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이 인프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 인력들을 좀 우리가 키우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겠다. 어떤 그 연장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그 모니얼 사태를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기술금융시장의 어떤 인프라가 안 갖추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다 보면 뭐 거기엔 또 우리가 바라자는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고요. 네, 그 전에 아까 그 오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나라 그 금융 부실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실이 걱정이 없다. 다른 한편에선 부실, 굉장히 1, 2년 후에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게 부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유는 지금의 그 은행권의 대출이 단순한 기술력 평가에 의해서만 대출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용 등급이 거의 뭐 60에서 70%, 그다음에 기술력 평가 등급이 한 3, 40% 결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용 등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알아서 벌써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다. 결국 그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부실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걸로만 보기에는 지금 규모가 너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렇죠. 지금 뭐 51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예, 52조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규모는 지금 만만치가 않은 규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신규 증액이 한 25조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행한 지 지금 1년이 약간 넘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출했을 때 만기가 보통 1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하면서 보통 한 3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부실률이 발생할 시점은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한편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 신기술에 대해서 기술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신기술이 성공해서 일으키는 어떤 고용에 대한 효과나 그 기업에 대한 성공 효과. 최근에 한미약품이 지금 현재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엄청난 어떤 대박을 퍼뜨렸다고 나오는데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금융이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금융은 공적 기능이거든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잘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밀어줘야 되고 안 되는 기업은 해소해서 그 기업을 망하게 해야 되는 적자생존. 우리 경제학에서 적자생존 논리가 거의 적용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금융기관은 지금까지 너무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돈을 빌려주고 안 떼일 것만 자꾸 신경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공격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는 금융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최근에 이제 기술금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기술금융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은행은 수익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아무리 기술이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값어치가 10배, 20배가 된다고 해도 은행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원래 원금과 저리의 이자율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그 윗수익이 지금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은행 보고 이제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해라. 그런 거는 조금 은행도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의 주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은행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술 금융의 대출을 행하라는 것 자체가 예.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특수은행, 뭐 기업은행, 산업은행, 아니면 뭐 수출입은행 이런 특수은행들이 이런 위험을 조금 감소해서 이런 은행들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 부실률이 높아지면은요. 결국 그 자금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약간의 그 일정 부분의 대출 부분은 이런 국제은행들이 맡아서 하고 이런 국제은행들이 그다음에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을 양성하는 예. 그 리미티드 파트너로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정부에서 현재 지금 그 기술금융에 대해서 많이 하라고 이제 푸시하고 하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런 어떤 그 기술금융을 많이 하라고 푸시하는 것보다는 기술금융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렇죠. 논리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실제로 그런 것을 그런 기업의 신기술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이 이 토양에 많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어떤 기술에 대해 자기들이 볼 줄 알고 거기에서 투자해서 실제로 큰 수익률을 얻는 게 시장에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장, 그런 환경하에서는 그 기업들도 자기들이 아주 어렵게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죠. 그런 기업, 왜냐하면 그런 기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시장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술금융을 많이 해줘라 이런 것보다는 예. 그냥 기술금융을 잘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정부가 할 역할이지 이것들은 기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정부가 해야 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두 분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또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금융 관련된 어떤 인력을 우리가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좀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선 좀 시간이 지나야 될까요? 시간이 당연히 지나야죠. 이제 기술금융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사실 벌써 뭐 몇십 년 전부터 이런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IT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술금융의 토양 아래서 지금 성장된 경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데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중소기업 지원책이 아닌 기술금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말 기술을 가진 기업 이런 성공 사례를 몇 개를 이렇게 창출해낸다면 그게 이제 시장에 잘 알려지게 돼 있다면 저절로 마켓에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스스로 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요. 가장 지금 기술금융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투자자, 이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기술금융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처 캐피탈 주도의 투자 위주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을 지금 많이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너무 이걸 급속히 지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이렇게 별로 경험이 없고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단지 금융적인 그런 기법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벤처 캐피털리스트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기술 기업의 성공 사례를 저희는 미국의 그 벤처 캐피털 실리콘밸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도 한번 이제 그 버블이 한 번 있었죠. 99년도, 2000도에.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의 이게 성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모든 그 자금이 이 벤처 캐피털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되고 벤처 캐피털들의 생존은 결국 이게 자금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로 숙성되지 않은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이제 벤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IPO 상장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다가 상장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그 후에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버블이 생기고 이런 저희가 형태를 들어서 그랜드 스탠딩이라는 그런 예. 용어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벤처 캐피털리스트 양성이라는 거를 꾸준한 그렇게 장기적인 그런 목표로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우리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빨리 와라. 예.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되라.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양적인 그런 성장만 하게 되면 이런 위험이 우리도 이제 초래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또 그 실리콘밸리의 거품 우려가 있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모았던 뭐 컬키 같은 기업도 상장 후에 또 지금 뭐 결국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 기술금융에 투자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또 이게 어느 순간 과열이 돼버리면 또 그 시장에 거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우리가 보통 신기술이라고 일컫는 쪽은 예. 지금 항상 거품이 낄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신기술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활용되고 어떻게 수익이 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도 예전에 한번 벤처 쪽에 투자한 저도 기억이 있는데 한 10군데 투자하면 한 2군데 살고 8군데 망하고 한 2군데에서 8군데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벤처에 투자하고 신기술에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확률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군데 정도 투자해서 2군데에 살리더라도 그 2군데에서 큰 수익을 얻으면 충분히 8군데의 로스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계영대학 비즈니스 스쿨 네. 쪽에도 기술경영 대학원이라는 게 생깁니다, 최근에.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경영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우리가 실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현재 우리의 시장에 없느냐 하면 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 창업 투자회사들의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요. 거기에 또 심사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부터 그런 일을 쭉 해오시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커리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또 이쪽으로 자업에 대한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라도 나름대로의 시너지를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10군데 중에 2군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국내 벤처 창업 성공률은 뭐 한 2%도 그렇죠. 미치지 네. 못하는 것 같고 100군데 중에 제가 되게 높았군요. 예, 100군데 중에 한 2군데 정도. 기존- 실리콘밸리가 한 4%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부터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 좀 어떤 법적인 허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게 자금을 모은다는 면에서는 방안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결국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이게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가장 벤처 투자의 문제가 결국에는 그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위험성을 분산하는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펀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가 그거를 열어주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1월 1일부터는 허가를 한다고 하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올 만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기술에 우리가 뭐 대출하든 예. 실은 우리가 대출이라면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이 훨씬 더 우리 이제 기술금융의 목적에 적합하고요. 그것보다는 투자가 더 적합한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목적에 적합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실적에 매달리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 보면은 기업들이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해계나 예. 자기들이 자금을 끌어쓰는 것에 대한 어떤 모럴 해저들을 좀 자기들이 축소시켜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벤처에 투자했다가 망하더라도 예. 실제로 명분 있는 것으로 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술력에 대한 판단 잘못해서 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 모뉴의 사태처럼 그 기업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신용 시스템에서 걸리지 못해서 한다면 상당히 큰 비난을 받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진짜 좀 모듈 사태 같은 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더 이상 없도록 많은 우리가 관련 시스템 좀 보완하는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22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나와주십시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미 연준들의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70선까지 밀려났고요.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1% 넘는 하락세를 그려내며 1973.7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코스닥 지수 역시 1%에 가까운 하락세를 그려
그려내며 지수는 6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도 1%에 가까운 낙폭을 그려내며 현재 구간 242.9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거래일보다 0.84% 하락을 하며 주가 13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16만 원 선 다시금 붕괴가 됐습니다. 현재 구간 전거래일보다 1.87% 내림세를 보이며 주가는 15만 7,500원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1%, 삼성물산도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8거래일째 내림세를 나타내며 현재 주가는 13만 9,500원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의 내림세를 시현하며 현재 주가는 113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셀트리온 오늘까지 3거래일째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기관, 외국인,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1% 넘는 강세를 유지하며 8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카카오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6% 넘는 급등으로 마감이 됐지만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전거래일보다 0.08% 하락하며 11만 8,900원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동서도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CJ ENM이 MSCI 지수 신규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 3% 넘는 급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1%대 오름세를 나타내며 주가는 75,800원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지난 이틀간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며 오늘자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50만 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네, 사실 기술 금융의 문제는 결국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술신용평가기관 지정, TCB라고 얘기하는데, 요 TCB 지정이 아닌가 싶은데, 요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대로 뭐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TCB라고 하는 게, 예. 우리 이제 금융기관들, 기술 금융을 이제 행하는 예.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좀 생각해서 중간에 평가기관을 지정을 한 거거든요. 예. 현재 4개 기관인데 한국기업데이터하고 뭐 나이스평가정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크레디블인데요. 그럼 이 회사들이 실은 뭐 굉장히 그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저는 좀 의문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은행보다는 또는 이거 이제 이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보다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실은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신용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신용평가의 내용 중에 기술력도 평가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면 그 신용평가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뭐 100만 원, 한 50만 원 하는 거 보니까 그 금액만 보더라도 그걸 얼마나 그렇게 되게 그 아주 그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본래 어차피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말하는 100만 원, 50만 원을 가지고 그 기술력을 평가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너무 이제 좀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기술에 어찌 보면 이 기술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신용 같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담보, 우리가 보면 이 기술 금융이라는 게 이제 대출도 있고 일정 부분 이제 투자도 있지만 투자가 더 우리가 적합한 거긴 하지만 만약에 대출을 해준다면은 신용대출을 해주는 게 더 맞거든요.
그 기술력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의 전통적인 분석 방법은 신용대출할 때 그 회사가 캐시플로우를 봐가지고 실제로 캐시플로우상으로 자기들한테 현금 흐름상으로 잘 상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창하는 거라면 이제는 캐시플로우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보다도 어찌 보면 기술력 그 기업의 기술력이 성공해서 그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아주 긍정적으로 창출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기술금융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하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예. 지금 이제 오 교수님 말씀은 기술 신용평가기관 지정 좀 실망스럽다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4군데가 지금 지정이 됐고요. 예. 기보 한국기업 데이터 어디서 지정을 했나요?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처음에 예. 지정을 했는데요. 예. 그다음에 기보 한국기업 데이터, 나이스,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올 4월에 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별로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보 같은 경우는 기술 보증을 지금까지 해줬던 그런 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CB 평가에 가장 그나마 적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한국기업 데이터나 나이스 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신용평가를 하던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1인당 보면 이게 그 얼만큼 이렇게 수행을 했느냐, 한 1년 단위로 봤을 때요. 기보 같은 경우는 1인당 52건, 그 다음에 예. 한국기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1인당 313건, 나이스 같은 경우는 448건. 연애요. 연애요. 예. 그리고 그 하루에 그러니까 한 개 이상씩 지금 기술 평가를 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신뢰성이 있는 그런 평가서가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겠죠. 그러면 이게 기술 인력은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예. 기보 같은 경우는 기술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기술 평가를 하는 인력이 아니라 그 기술 평가 인력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 금융위에서 예. 뭐 보통 뭐 박사, 이공계, 뭐 석사 이상, 뭐 기술 평가 수행 뭐 3년 이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기부 같은 경우는 154명으로 그리고 이 중에서 한 100명 이상이 박사급으로 좀 괜찮은 편이지만 한국 기업 데이터는 112명, 나이스 같은 경우는 32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평가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없을 수밖에 없죠. 예. 뿐만 아니라 이게 지난 이제 8월에 이 금융위에서 그러면 이제 이 기술금융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장착하기 위해서 다시 회의를 했는데요. 예. 여기 나온 결과가 대부분 이제 대출을 받는 기업의 불만이 평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거였습니다. 보통 이제 신용 그 대출 같은 경우는 제출하면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는데 평가하는데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초기 기업인 경우는 서류가 완비된 시점 일주일 안에 기술 평가를 마무리해라. 이런 지금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서류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모니엘 사태가 이게 대표적인 사태인데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사를 한다. 그래서 실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매뉴얼을 그 금융위에서 내놨는데요. 예. 이 매뉴얼 자체가 실사 시간이 단기 20분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20분이요? 20분이요. 예. 그게 매뉴얼에 지금 딱 그 고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거는 정당한 기술력 평가인데 이게 TCB가 이런 식으로 기술력을 평가를 하고 금융위에서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주게 되면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는 평가겠는가.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는 자꾸 하라고 하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런 평가 자체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부실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런 은행 방법대로는 자꾸 다른 편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겠죠. 문제네요.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자 해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을 지정해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낮은 수수료 규모나 과도한 처리 건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예, 예. 더 하자면 이게 수입에 있어서요. 이게 수수료가 낮다고 했는데 건당 한 건당 수행하는 거는 낮은데 예. 결국 봤을 때 워낙 지금 규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수입에 있어서는 TCB 그 평가 수입에 예, 예. 있어서 5월 말 이제 그 집계된 게 지금 9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개만 했을 이야, 때. 근데 예. 지금 그때 5월 기준으로 한 5만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8만 건이기 때문에 뭐 같은 비율로 추정을 해보면 그 TCB 평가 수입만 한 예. 150억에 이릅니다. 결코 작은 그런 금액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우리 TCB를 4개사를 선정했는데 예. 이 4개사의 그 이름과 면면을 보면 제가 보면 이제 기술 금융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좀
그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 대부분 그냥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들이었고요. 예. 실제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의 그 기술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예전에 해봤지만 상당히 아주 그 겉핥기식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창업 투자회사나 벤처 캐피탈들은 자기들이 가서 실제로 그 투자할 회사를 찾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히 검토합니다. 며칠을 방문을 하면서 실사하고 인터뷰하는데 여기서는 건성 아까 말씀드린 한 20분 실사에 정도 20분이 지금. 예, 실사를 예. 20분 하고 바로 보고서를 낸다는 얘기는 예. 예전에 우리가 그 신용대출이나 대출해줄 때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노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요 TCB를 없애고 금융기관들 기술금융을 하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큰 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예. 실제로 이제 그 책임의 문제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그런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보면은 TCB 보고서 보고 했다. 예. 근데 그 TCB 보고서 한 개 업체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 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보고 투자했는데 우리가 그거 보고 했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자기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 업체에 대해서 다른 데서 신용평가를 해서 아주 그 어찌 보면 깊이 있는 신용평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네.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 또는 대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장기적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예. 우리가 조정해야 될 좀 문제가 개선해야 될 아닌가 부분인 것 개선해야 될 같습니다.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술정보 DB, 그 TDB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정보 DB를 좀 구축을 해서 기술 신용 평가를 하는데 좀 수월하게 하겠다,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평가하세요? 은행연합회 예. 산하에 그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라고 예.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 양을 보면은 뭐 기술 정보나 시장 정보가 약 2만 8천 건, 통계 정보가 13만 건. 13,000건, 특허가 한 300만 건, 기업 인증 정보가 18,000건, 뭐 논문이 뭐 국내외 다 합쳐서 87만 건, 기타 정보들이 16,000건 이렇게 예. 굉장히 그 정보 양으로 보면 엄청난데요. 예.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TDB를 직접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해봤는데 거의 보면 그 저희가 네이버 설치하는 것처럼 예. 검색 엔진의 성격이 강합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이제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도 직접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요. 예. 그 질적인 차이의 이해는 정말 그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정도고요. 단순 검색 엔진만 가지고 어떻게 이 정보를 활용을 하겠습니까? 이 그 안에상에서는 기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소송, 특허 침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켓이 그렇죠.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TDB 그 정보를 가공을 해서 직접 기업 평가에 기업 가치 평가 그다음에 기술 평가에 그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 아직 그 굉장히 먼 그 굉장히 지금 기초 단계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TDB를 개선을 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걸 구축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그 데이터를 지금 공급하는 것은 지금 기보고요. 예. 하지만 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보에서도 워낙에 축적된 데이터가 많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 공개를 해버리면 기보의 그 존립 자체가 경쟁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말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그 TDB는 굉장히 지금 그 검색 엔진 수준이지만 민간에 있는 지금 특허 데이터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민간에 벌써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그 데이터를 사실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정부가 투자를 해서 이 민간에서 지금 잘 벌써 그 이스태블리시 돼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정보 헛발질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술금융에 대한 성패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해 서로가 이 모티베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이 공급자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공해야 됩니다. 예. 자기들이 어떤 그런 기술을 보고 잘 투자해서 거기서 큰 어떤 성공 사례들이 나와야 공급자 입장에서도 더 노력할 거고 예.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그 기술력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어떤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그런 어떤 분석가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 이쪽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실은 아주 그 대단한 기술력을 개발했는데도 그걸 예. 시장에서 못 알아주면 자기들은 고생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게 그렇죠. 되니까 예. 이것이 서로가 어찌 보면 양쪽이 다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양성이 돼서 서로 볼 줄 알고 그 볼 줄 알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티베이트 돼가지고 또 하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기술금융에 대한 예. 이 어떤 토양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토양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금융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할 분야인 것은 확실한데 지금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선진 외국의 어떤 기술금융 사례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뽑는 게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애플, 구글, 뭐 시스코, 뭐 요즘 뭐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모두가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IPO를 해서 지금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 그런 기업들이죠. 그렇군요. 뭐 또 다른 좀 선진 사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조금 더 말씀을 예, 말씀해 드리자면 주시죠. 죄송합니다. 성공 사례를 많이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예, 예. 제가 벤처 캐피탈 전공이어서.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했을 때 저희가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자금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부실이 됐느냐 아니냐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하는데요. 예. 사실 미국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성공하는 사례를 보면은 우선 처음에 그 딜플로우에 있어서 그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뭐 실사 뭐 20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서류 제출해야 되는 서류만도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몇 번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실사를 하게 되고 경영진과 또 몇 번의 그 미팅을 갖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의 자금의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경영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가장 그 성공적인 그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가 스테이지드 파이낸싱이라고 한 번에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고 하나의 마일스톤 을 정해놓은 다음에 예.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자금을 공급을 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모니터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모뉴엘 사태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게 모니터링의 지금 부재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자금을 공급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일스톤을 점차적인 마일스톤, 이렇게 어치버블한 그런 마일스톤을 정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그게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자금을 공급을 하고 만약에 그게 성과가 되지 않는 경우는 뭐 지분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회의를 해서 자금을 다시 빼낸다거나 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지금 키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그 기술금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을 잘 알아보는 전문가들이 실제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예. 그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해서 거기 회사가 잘 나중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어찌 보면 메인테넌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지 않고 그냥 투자해놓고 둥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그 기술 개발한 사람도 그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서로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있거든요.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분 싸움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바람직하게 보는 어떤 그 기술금융에 대한 모습은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실리콘밸리를 좀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그 벤처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그죠? 네. 벤처 창업에서 그래서 기술도 개발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또 M&A를 통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경험을 녹여가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미국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투자 출구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출구 하면 전략. 지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느 시점에 돼서는 그 투자를 다시 이렇게 뽑아내야겠죠. 예. 그 투자 출구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그 비상장 기업에 그냥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 IPO나 아니면 M&A를 통해서 결국은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랬을 때 수익률 또한 굉장히 엄청납니다. 미국에서 이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시장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시장은 그냥 어느 유가증권 시장은 굉장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이게 상장할 수 있는 그 요건도 쉽지가 않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뿐만이 아니라 이런 벤처 창업 기업을 위해서 코넥스 같은 그런 예. 그 시장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넥스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책의 방향을 리스트하는 요건을 낮추는 데만 지금 초점이 기울여져 있는데요.
지금 그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냥 상장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상장한 다음에 이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투자를 회수한 다음에 제3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이 기업들에 투자를 했을 때 기업의 생존이 영위가 되는데 이제 그런 환경은 별로 지금 갖추어지지 않고 자꾸 다른 게 자금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에서 그다음에 IPO 상장만 해라 이런 쪽으로 정책이 지금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죠. 부실률이라든가 그럼 저나 뭐 교수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희 돈을 그냥 이런 기업에 이제 바로 투자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렇죠. 예.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대로 지금 된 출구 자료를 자료를 보게 가져야 된다. 되면 우리 지금 현재 그 기술금융에 대한 양적인 어떤 예. 팽창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게 현재 51조다 뭐 40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기술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한 것은 피해야 된다. 성급하고 조바심 내고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애들 공부 잘 시키려고 그러면 공부 잘하라고 미는 것보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애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기업에다가 기술금융을 지원하라 이거보다는 기술금융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그 다음에 그 토양을 지금 그건 정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술금융을 실제 하는 금융기관들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이런 직업보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실제로 어떤 그 벤처 투자하는 이쪽에 젊었을 때 완전 이게 큰 어떤 그 수익을 얻고 한 40살에 자기 은퇴한다고 하는 그런 쪽이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그건 토양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쪽에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평생 한번 매진해 보겠다는 그런 인력들이 나올 때 우리의 어떤 그 기술금융도 거기서 꽃이 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뭐 어느 정권에서 밀고 이 정권이 지나면 또 이게 잠잠해지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뭐 많은 업계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어떤 컨퍼런스를 했을 때 가장 물어보는 중에 하나가 기술금융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다음 정권에도 이게 기술금융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이런 대출이 이루어질까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녹색금융 전 정권에서 녹색금융 그 당시에 그렇게 붐이 일고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현재 녹색금융은 거의 지금 없어진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권에 따라서 양적으로만 확대된 그런 금융 정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들도 이런 쪽에 투자를 했을 때 다음 정부에도 이게 핵심 과제가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 인력을 많이 양성한다고 하지만 은행이나 다른 데서 지금 많이 굉장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1, 2년 계약직입니다.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그러니까 수가 이번 있죠. 정권 아래서만 쓸 수 있는 인력.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기술금융이 다음 정권에서도 또 얘기가 된다면은 근데 또 우리 뭐 이제 정기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예. 창조경제 일환으로 우리 이제 그 기술금융 이쪽을 현재 지원하는 것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현재 기운을 목돋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제가 우리 그 정부에 만약 바란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현재 하여튼 일시적으로 많이 푸시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보강하고 이 기술금융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게 뭐 특별한 금융이 아니고요. 어떤 금융기관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자기들도 자산을 여러 군데 이게 배분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은 네. 기술금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금융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기술금융 이퀄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출 그런 게 혼용된 의미로 쓰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의 포트폴리오 한 분야로서 독립된 분야로서 정말 기술력이 있는 기업 하지만 기존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금을 얻기 어려운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좀 규모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특화된 하나의 기술금융 상품이 예. 특화가 되고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좀 뭐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씩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그 기술금융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어떤 성과를 내고 할수록 그 우리 상당히 금융에 대한 기능이라는 게 예, 예. 바람직하게 흘러가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제언을 해드린다면 일단은 양적 확대에 우리가 치중하기보다는
질적인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영구적인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이걸 배치시켜야 되겠다. 예.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그 담보대출보다는 우리가 신용대출, 그 다음에 그 크게 보면 대출보다는 투자, 우리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예. 이런 부분에 우리가 리스크를 테이킹하려면 그냥 우리가 무모하게 테이킹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평가 대해서 시스템이 공부를 고도화돼야 하고 되겠죠. 테이킹을 해야 예, 되니까 그 공부를 하고 그런 전문가를 키우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어차피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가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예. 그 심사자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어떤 뭐를 해저드나 이 사람의 어떤 고의적인 어떤 그 우리가 금융기관에 해를 끼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 그 부분은 순수하게 봐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금융기관하고 예. 거기에 지원을 받는 기업 이 3자가 어찌 보면 다 협조를 해야 된다. 정부는 토양을 만드는데 협조를 해야 되고 예.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토양에 우리가 터잡아서 자기들이 그런 어떤 그 기술금융을 융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서로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기업들은 예.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 어떤 자금을 끌어와서 망하면 말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끌어온다면 그 어찌 보면 자금을 끌어오면 어찌 보면 크게 보면 국민의 어떤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국민의 세금도 거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어떤 기업을 영위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TDB 고도화 작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나름대로 우리 그 말씀하셨지만 검색 엔진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게 네.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구축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기술금융이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끌수록 이런 부분의 보강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들의 모럴 해저들을 자기들이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기술금융,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그 어떤 기술금융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이 성장세 있는 기술금융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교수님. 우선 그러니까 기술금융의 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저희 나라는 이제 내수에 의해서만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수출 분야는 기술 지향적 그런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금융을 잘 이루어 나갔을 때 예. 이러한 기술 기업이 성장을 하고 수출로 이어지고 이 수출이 또 이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라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기술 금융이 이번 정권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겠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금융의 범위를 우선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중소기업 지원책은 따로 마련을 하고 그 정책 아래에서 그다음에 대출이나 다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성과, 자꾸 양적인 그런 부분에서만 초점을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예.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조금 저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 뭐 실패를 했다고 기술 기업이 그다음에 뭐 모든 게 다 실패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를 경험을 삼아서 예. 다시 그다음에 일어서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한 벤처 캐피털 양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기술금융의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그리고 경희대 국제학과 이재막 교수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수님. 예. 예,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죠. 지난주 내린 비가 가뭄 해갈에는 좀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내리는 비는 가을비치고 꽤 흠뻑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을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 온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가을비의 운치를 즐기는 그런 주말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뭐 좀 경을 치다답지 않은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